안녕하십니까.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레이트 게임과 조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선의 멸망과 관련된 한일합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 그레이트 게임에 대한 이해가 일단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반응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여기에 대응했는가, 여기에 대한 이해가 1차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레이트 게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요. 또 그 안에서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여 행했는가, 여기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조선의 멸망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여기에서 그레이트 게임에 대해서 한번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레이트 게임은요, 이 용어의 출현은 이 러시아가 계속적으로 남하를 하고 있을 때 영국에서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참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 인도라는 지역은 이 영국에서 굉장히 소중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리로 러시아에서 자꾸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인도에서는 이 아프가니스탄에 세 차례나 진출을 하면서 이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또 계속해서 남하 정책을 폈습니다. 그 다음 지역이 이제 영국 입장에서는 그 중국이었는데요. 중국으로도 계속해서 러시아가 이렇게 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의 방어책으로 일본과 손을 잡았는데요. 일본이 러일 전쟁을 일으킴을 통해서 또 러시아의 남하를 어느 정도 막아냈습니다. 여기까지의 기간을 이제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트 게임은 이 용어의 출현은 여기 인도의 이 동인도 회사에 근무하는 관료에 의해서 나온 그러한 용어이지만 넓게 해석을 했을 때는 1813년도에 러시아 페르시아 조약에서부터 말하자면 러시아는 계속적으로 남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페르시아 조약이 맺어질 때부터 러일 전쟁을 거쳐서 러일 전쟁이 1904년에서 1905년까지 있었습니다. 거쳐서 1907년도에 영국과 러시아가 페테부르크에서 협상을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의 이 기간을 가리켜서 그레이트 게임이다, 이렇게 넓혀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이 그레이트 게임은 더 넓어져 가지고 미소 냉전에까지 적용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그레이트 게임은 어떻게 출발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1760년에서 1840년까지의 기간을 산업혁명의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는 이 산업혁명이 다른 여러 유럽 열강들에 비해서 100년 정도 늦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추구하는 바하고 러시아에서 추구하는 이 남하 정책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 영국에서 러시아의 이 통상 조약에 대해서 반대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남하 정책을 추구해서 부동항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항을 확보하는 것이 러시아에서는 하나의 정책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부 나라에서 볼 때는 이것은 침략 행위로 간주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무력으로 남하한다는 것이죠. 통상 조약을 통해서 남하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력으로 남하하려는 이런 시도로 이 많은 나라들이 이것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방어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을 확대시킬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이렇게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동항을 확보할 목적으로 러시아는 다른 나라에 간섭을 하고 진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 유럽 이 모든 나라들이 러시아에서 내려오기만 하면 연합해서 이것을 막아냈던 것입니다.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영국과 러시아가 대립하기 시작한 그 출발점으로서 오히려 빈 회의를 우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빈 회의가
1814년도에 이제 있었는데요. 이 빈 회의는 뭐였냐면은 나폴레옹이 그 당시에 일대 유럽 전역에 국경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약 9개국 정도가 모여서 이 국경을 어떻게 이제 조정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유럽 안에서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를 다룬 게 이제 이 빈 회의였습니다. 자, 그런데 나폴레옹과 대적해서 유일하게 승리를 거둔 나라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러시아이고요, 하나는 영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과 러시아가 그 당시에 두 개의 패권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영국은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이 산업혁명의 이 힘으로 우수한 그러한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고, 이 해양을 완전히 제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 당시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사실은 건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도전하는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이 영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부동항을 확보해서 자신들도 이제 진출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빈 회의 이후에 러시아에서는 아예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으로 남하하는 것이 대외 정책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부동항 확보를 위한 노력들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절실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각 나라들이 산업혁명의 효과를 누리면서 이제 해양을 통해서 많은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러시아는 부동항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쪽으로 이 발칸반도 이쪽으로 해서 도보 해협 쪽으로 가자니 영국이 지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스만 투르크 쪽으로 내려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 제국 남하가 하나의 대외 정책으로까지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스만 투르크는요, 지금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터키, 그리스 이 지역을 말하는데 거기에 흑해가 있고요. 그리고 그 흑해를 타고 내려오면 이제 지중해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흑해에서 이 크림 반도라고 하는데요. 이제 러시아는 그리스 내전에도 참여하고요.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대해서는 전쟁을 이제 선포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명분이 대체로 뭐였냐? 그리스 정교도 보호였습니다. 그리스 정교도를 보호한다. 정교도들을 보호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이걸 이제 선포하면서 이제 이쪽으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진정한 그 목적은 부동항 확보였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나 이런 데를 이 점령함을 통해서 이제 지중해로 진출하려는 그러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21년도에는 그리스에서 내전이 일어났을 때 그리스 내에 있는 정교도들을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한번 참여했고요. 이때도 영국, 프랑스, 그리스 이란 동맹군들이 러시아를 또 막아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림 전쟁이 발생을 했는데요. 1853년에서 1856년까지 이 크림 전쟁이 발생을 했는데, 이때도 오스트리아, 영국, 프랑스, 사르데냐가 연합을 해서 이 러시아 남하를 막아냈던 것입니다. 이 러시아가 남하하는 그 명분은 정교도 보호인데요. 그런데 실질적인 그 목적은 부동항 확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많은 이 유럽 연합국들도 이걸 알기 때문에 연합을 해서 이 러시아를 막아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막히자 이제 이쪽 아프가니스탄 쪽으로 해서 이 밑으로 내려오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프가니스탄과 관련된 그런 나라들이 페르시아, 인도, 파키스탄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연합을 해서 또 힘을 다해서 이것을 막아냅니다. 여기에 이제 영국도 참여해서 러시아의 저지를 이렇게 막아냈던 것입니다. 이때 이제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용어가 또 이제 생산이 되었습니다. 영국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가장 절실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인도가 이제 영국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지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영국과 인도의 이런 관계를 좀 한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혁명에는 이 중요한 특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물건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갖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아주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 모직물 분야에서 이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갖다가 팔아야 할 곳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팔지 않으면 재고가 쌓여가지고 그 나라에 공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도 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산업혁명의 혜택을 받았는데요. 여기에서도 공황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팔지 못하니까 이런 공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팔려고 우리나라로도 들어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일본은 지나쳤죠. 통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식민지화 삼고 그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려 했기 때문에 일본은 아주 전쟁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런데 이쪽에서 유럽 열강들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유럽 열강들은 그와 성격이 약간 달랐습니다. 통상이 주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에 갔다가 물건을 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산업혁명을 주도한 국가들은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너희 나라에 더 유익하다. 그리고 이것을 왕들은 이걸 반대하고 있는데 이 평민들에게는 이게 훨씬 유익하다 하면서 이제 통상을 반대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또 이제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인도는 이 영국에게 있어서 거의 자신의 국가적인 이 경제적인 운명과도 같이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일이 내려올 때 이걸 결사적으로 지원을 해서 막아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는 인도 다음에 중국으로 이제 이것을 확대를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이제 영국과 중국이 통상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영국에서 무역 적자가 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은 중국에 있는 차 그리고 도자기 이것은 유럽에서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영국에서는 많이 수입해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는 이 영국에 있는 이 섬유를 모직물을 사야 되는데 이 중국에서는 비단이라는 것이 그 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은 곱고 이제 아주 귀족적인데 영국에서 오는 이 모직물은 이제 이 비단보다 좋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직물 수요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자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는 이 인도에서 아편을 생산해 가지고 아편을 갖다가 중국에다 팝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200만 명 정도가 이 아편 중독에 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임칙서가 여기에 대해서 아편 금지령을 내리고 그러면서 영국과 아편 전쟁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1차 아편 전쟁이 1840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842년도에 난징 조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자, 그러고 있다가 1856년도에 또 2차 아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는 오히려 영국군이 몰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군과 이 영국군의 이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중국은 당할 수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 이 양자를 중개를 해서 이 전쟁을 멈추게 한 그 존재가 러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베이징 조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이때 이 중국으로부터 연해주를 할당을 받습니다. 이쪽 지역의 연해주 부분을 러시아에서는 중국으로부터 할당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제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쪽이 하나의 방향이라고 설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에서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이제 부설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891년도에서 1901년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계속적으로 이쪽으로 무력으로 남침을 하고 했는데 이제는 이 흐름이 이쪽으로 옮겨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본은 알아챈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 조선이나 중국에서는 이것을 잘 모릅니다. 국제관계를 몰라서. 그런데 일본은 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이 산업혁명의 선순환의 흐름에 탔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외교 사절단을 보내서 이쪽 문물을 배워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이게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러시아에서 계속
남하하는 정책을 가지고 이제 이쪽도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일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아주 난리가 났었고 나라 전체가 그런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궁극적으로 러일 전쟁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이 산업혁명의 흐름이 중국에서는 이렇게 아편 전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땠느냐? 1850년대 초까지 일본은 막부 시대였습니다. 막부 시대란 뭐냐면은 지방 호족들이 군사를 길러서 오히려 지방에 있는 관리를 능가하고 또 이 지방 호족들의 그 왕을 쇼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오히려 나라를 장악하는 그러한 시대를 막부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사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외국에서 배가 들어와서 이 막부들하고 싸웠을 때 막부들이 여지없이 깨어집니다. 이 일본에는 미국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858년도에 미일 수호 조약을 맺었습니다. 1853년도에 페리 제독이 돌아왔고요. 58년도에 미일 수호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막부 시대는 종말을 가져왔고 이제 메이지 천황이 이때 16세였는데요. 메이지 천황을 중심으로 해서 평민 사무라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여기서의 평민 사무라이는 이제 상공업자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메이지 유신이 시작됐는데요. 이 메이지 천황은 일본 국민들에게 절대적인 아주 그 신의 혈통을 받은 이런 존재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천황은 전혀 정치에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총리를 두어서 이 정치를 관리해 나갑니다. 이거 참 묘한 시스템이죠. 그러면서 이제 메이지 유신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68년도에 천황이 친위 정치를 한다 이런 선언이 있게 되고요. 그러나 모든 이 정치적인 것은 이 총리가 다 관할을 합니다. 이 천황은 이러한 존재이긴 하지만 정치에는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앙 집권제가 시행이 되었고 대규모 사절단이 파견이 되었고 또 신분제가 철폐되었고 징병제도가 나왔고 학교가 세워졌고 그리고 식산흥업이라고 해서 산업이 장려되기 시작했고 정부가 이 발전을 주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메이지 유신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강력한 이러한 권한을 부여를 해서 이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것입니다. 박정희가 한 유신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박정희가 따라했던 유신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30대가 주도를 했고요. 이때 이 개혁의 주역이 이토 히로부미였습니다. 이 산업을 이렇게 일으킨 이 주역이 사실은 그 이토 히로부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해서 1889년에 메이지 헌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메이지 헌법은요, 아주 이 중앙에다가 강력한 힘을 실어주는 그런 헌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또 양당제가 나옵니다. 의회 정치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때까지의 기간을 메이지 유신의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의 주역은 이토 히로부미였고요. 이토 히로부미는 안중근 의사에게 피살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이 메이지 유신의 기간이요 1858년에서 1889년이라는 거, 이것을 한번 잘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한 30년 기간 안에 나라가 아주 일취월장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산업국가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1858년에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나라의 쇄국 정책을 강하게 시작한 대원군 집정 기간이 1864년에서 1873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이때 병인양요와 신미양요가 있었는데요. 병인양요는 1866년, 신미양요는 1871년입니다. 이 연대가 그다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 메이지 유신이 벌어지니까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마구마구 생산을 해내는데 이걸 팔 데가 없는 겁니다. 일본도. 그래서 공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선으로 넘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은 이 청나라하고 병자호란 때 종주권 계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과 청나라 간의 전쟁이 발생합니다. 이게 1894년도에 청일전쟁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이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이기고 만주 땅을 여기 남만주 일대를 이제 할양을 받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또 여기에 개입을 해서 삼국 간섭이라고 해서 러시아가 이 일본에게 여기서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별 수 없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는 오히려 이 연해주에 있던 여기에서 이 남만주의 철도 부설권까지 얻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베리아 철도에서 이제는 동청 철도까지 해서 이 만주까지 철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1904년부터 1905년까지 이 러일 전쟁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때 영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통해서 러시아를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러시아가 이 바다 쪽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영국과 큰 충돌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영국 입장에서는 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 상황에서 일본을 지원하게 되었고 1902년도에 영일 동맹을 맺고 막대한 차관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일본은 그 차관 자금으로 군함을 만들고 그래서 이때 이 일본은 비약적으로 이 군사 강국이 되어버립니다. 영국에서 군함 제조 기술을 일본에게 이때 이제 전수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금도 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일전쟁에서 받은 막대한 배상금, 이것으로 이제 이 일본은 이제 군사력에 온통 집중을 해서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중국으로 가고 또 중국으로 가고 이걸 반대하고 있는 이제 미국까지 이제 공격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혁명이 통상에만 머무르면 이것은 모든 나라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리하게 분석한 게 칸트인데요. 칸트는 영구 평화론을 통해서 통상을 통해서 모든 나라에 이 평화가 지켜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서로 윈윈의 그러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국가들이 발전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처럼 그리고 러시아처럼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점령하려고 들어오면 이건 이제 세계대전으로 비약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식민지의 성격을 둘로 나누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무력 점령해서 그 나라를 점령하는 이러한 아주 이것은 이제 배척을 받아야 되고 정결을 받아야 되죠. 이러한 요소가 있는가 하면 통상의 증진이라는 그러한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산업혁명은요, 어떻게 보면 영국, 그리고 프랑스, 미국, 이러한 데들은 통상으로 이제 모든 나라에 개항을 요구하고 통상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단순한 통상 요구가 아니라 무력 침공을 했던 것입니다. 산업혁명의 수혜를 받은 국가로서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좌파 역사가들은 이 일본과 영국, 프랑스, 미국을 함께 엮습니다. 그러면서 식민지 제국주의라는 프레임을 거기에 씌웁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격을 달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의 출발점은 산업혁명인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 결과 이러한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통상 증진으로 이것이 이제 발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좌파들은 식민지라는 프레임을 씌웁니다. 그리고 이 식민지의 대표적인 주자로서 이 일본을 꼽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남의 나라를 침탈하는 이 프레임을 거기에다 씌웁니다. 이것은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이것은 둘이 구분이 돼야 됩니다. 통상을 위한 통상 요구 압박과 그리고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온갖 자유를 다 뺏어버리는 그런 것과는 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좌파에서는 이것을 섞은 다음에 이 일본의 모습에다가 영국, 미국, 프랑스를 다 집어넣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대 러시아, 중국, 북한 이렇게 넣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국주의 반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밀하게 이제는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업혁명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업혁명의 결과 이 모든 나라가 오늘날에 그 혜택을 입고 있는데 산업혁명과 이러한 기존이 말하고 있는 그런 제국주의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산업혁명이 이와 같이 이렇게 확산이 되어서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까지 일어나게 했다. 그리고 이 중국에서는 이제 양모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나라가 이 산업화의 물결에 이제 자위가 됐던 타위가 됐던 참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특성은 이 왕들은 이걸 반대합니다. 조금 진행되다 보면 여기는 그 민주주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쇄국 정책을 폈습니다. 자, 그래서 고종이 1863년에서 1907년까지 제위했는데요. 이때 12살에 이 제위를 했습니다. 너무 어리죠. 그러다 보니까 10년을 대원군이 이제 그 통치를 했습니다. 섭정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는 고종이 이제 친정 체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때 민비가 여기에서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민씨 일가가 조정을 다 장악하게 됩니다. 오히려 대원군과 민비 그 일가가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우리나라 정부를 맡고 있었는데 전혀 여기에 부응하지 못하고 이제 그 한일 합방에 이르는 그러한 결과까지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화도에 들어왔는데요.